네. 제가 이 과정을 몇 번 진행했었는데, 첫 번째가 이제 코치 대회 때 진행했던 적이 있었고, 그 다음에 어, 2주 전인가요? 한 10일 전쯤에 그때 이제 진행했던 이제 5시간 정도의 워크숍을 진행했었는데, 혹시 여기 계신 분들은 코치 대회 때 제 영상 혹시 보신 분 있으세요? 한번 잠깐 손 들어 주시겠어요? 코치 대회 때. 한 분. 네. 한 분.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코치님 한 분만 딱 손 들어 주셨고요. 나머지 분들은 이제 그래서 이제 오늘 과정을 진행할 때, 중복되는 부분을 어떻게 제하고 할까라는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해봤고요. 그래서 중복된다기보다는 조금 더 깊이 있게 조금 다룰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코칭의 시선이라는 책에 대해서 같이 한번 자료를 보면서 같이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네. 자, 이거 제일 첫 번째 나오는, 네. 소리가 좀 작나요? 네. 저, 네. 지금 소리가 어떠신가요? 네. 네. 잘 들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제가 여기 이제 좀 목소리를 좀 잘 들리게 하기 위해서 이제 외장 그 마이크를 둬가지고 좀 더 이제 소리를 좀 더 또렷하게 전달해 드리고자 한번 했습니다. 자, 혹시 잘 안 들리시면 또 말씀해 주시면 좋겠고요. 자, 이제 제가 이제 이 책의 제일 서두에 그리고 이제 제일 책 뒤쪽에 보면은 이 모양이 있습니다. 이 모양이 사람의 마음에 대해서 이제 그렸던 모습이고요. 우리가 이제 A4지를 꺼내놓고 자, 사람의 마음이 어떤 모습인지 그것을 한번 그려봐라라고 하면은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이공계가 그린 사람의 마음. 그래서 제가 이제 공과를 나오다 보니까 공대생이 그린 사람의 마음이 어떻게 그려졌는지 그런 내용들을 같이 한번 보고요. 오늘 과정을 같이 한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자료는 이제 제가 일부 자료를 제가 김대영 코치님께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 소개고요. 아시는 분 다 아실 거고요. 네. 어, 코칭을 한 지는 횟수로는 21년째 된 것 같습니다. 2005년도 시작해서, 그래서 21년째, 2005 해서 21년이더라고요. 제가 이제 이 책을 쓰게 된 것은 코칭의 시선이라는 책은, 제가 코칭의 정석이라는 책은 10년 차에 썼고요. 코칭의 시선은 이제 21년 차에 썼는데, 이 책은 무엇을 담고 있냐면, 우선은 제가 코칭에 기반이 되어서 코칭에 담고 있고요. 두 번째는 제가 상담 및 임상심리 이제 석사를 했기 때문에 그 상담과 관련된, 심리학과 관련된 부분이 같이 담겨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인드 케어 지도사라고 해서 제가 불교 공부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불교와 관련해서 한 13년 정도 공부했기 때문에 그 내용이 같이 담겨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욕구 코칭, 거기서는 한 5년 정도 했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을 다 담아서 나온 책이 이 책이다. 그래서 아마 책을 보신 분들 보면 아마 이제 몇 가지 어떤 좀 흐름들을 좀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심리학도 있고 뭔가 조금 그런 욕구와 관련된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아마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 내용들이 담겨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겠고요. 자, 오늘은 제가 이제 크게 세 파트인데 이제 고민이 됩니다. 뭐가 고민이 되냐면 이 세 파트를 한 시간 동안 진행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투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뭘 투표를 받냐면 모듈 1번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그 구조니까 이것은 진행하도록 하고요. 모듈 2번, 이것은 이제 코칭하는 부분에서 조금 더 팁을 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효과적으로 코칭하기 위해서는 사람들의 생각의 경계들이 있거든요. 그것을 어떻게 질문할 것인가.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전제, 이 부분을 어떻게 듣고 질문할 것인가라는 부분이 두 번째 파트고요. 세 번째 파트는 조직의 이해입니다. 제가 이제 어, 그 코칭을 한 지는 오래됐지만 이제 사실은 마지막 마지막 직책이 제가 팀장이었거든요. 이제 프로그래머 팀장이었기 때문에 팀장으로서 제가 막상 이제 비즈니스 현장에 이제 코칭을 하게 되면 막상 이제 임원들을 코칭하거나 이러면 이분들과의 굉장히 좀 거리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은
임원 출신 코치님들 있으세요? 그분들 같은 경우는, 어, 그 본인들 나름대로의 굉장히 어려운 시간들을 이제 겪어내고 또 그만큼 성취를 하셨잖아요.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관점은 제가 못 따라가겠더라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코치로서 어떻게 하면 조직에 비즈니스 코치로서 들어갈 수 있을까? 그것이 이제 제가 나름대로 잡았던 것이 이제 조직 문화였고 그 안에서 이제 어떻게 성과를 만들어낼 것인가라는 부분인데 그것이 이제 모듈 3번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이제 코칭에 대해서 좀 더 제가 좀 전달해 드리고 싶은 것, 좀 코칭에 대해서 심도 있는 것을 좀 전달받고 싶은 건지, 아니면 세 번째 모듈, 비즈니스 코치로서 조직의 조직 문화와 그리고 그 안에서 어떤 식으로 내가 그림, 프레임을 가지고 접근할 것인가, 이것을 알고 싶은 건지. 그래서 2번하고 3번하고 투표를 받아서 가장 투표가 많이 나오는 모듈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네, 답에다가 2번, 3번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2번, 셋, 넷, 다섯, 여섯. 네. 자, 김대영 코치님 헤아려 주세요. 일단 2번이 9개고요. 예. 네. 2번이 9개고 2번이 왠지 더 많을 것 같은데요. 2번이 10개인데요, 보니까. 2번이 8개, 아니 3번이 8개. 2번이 더 많네요. 예. 아, 2번이 많아요? 네. 간발의 차이로. 예. 그럼 간발의 차이로 모듈 2번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투표를 통해서 이렇게 진행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네요. 근데 간발의 차이이기 때문에 3번도 궁금하실 것 같아요. 예, 질문 시간에 받는 걸로. 예. 시간이 된다면. 네. 예. 자, 우선, 마음의 구조, 그리고 이제 나다운 모습이 뭔가, 그것을 한번 보도록 할 텐데요. 제가 이제 코치 대회 때는 잠깐 보여드렸는데, 제가 이제 2005년도에, 저한테 이제 질문하셨던 코치님께서, 팀장님은 지금 어디로 가고 계십니까? 이 질문을 받고, 제가 이제 코치의 길로 들어서게 됐고요. 그리고 이제, 그 코치의 길로 가는 것이 맞겠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랜 시간 동안 이제 이 길이 맞나? 라는 생각이 우리 간혹 들더라고요. 아마 마찬가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내가 하고 있는 일을 계속 하다 보면 이 길을 계속 하는 게 맞나? 이런 생각이 간혹 들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때 2018년도에 이제 이분을 또 만났습니다. 에노모토 히데타케라고요. 마법의 코칭을 쓰셨던 분이시고, 이분이 2018년도에 한국에서 코치 대회 때 그때 나오셔가지고 이제 발표를 하셨어요. 그때 이제 워크 앤 라이프 밸런스가 아니다. 워크 앤 라이프 하모니다. 이렇게 하면서 천직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같이 한번 얘기 나눴던 시간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이분의 세미나가 천직 창조 세미나가 있었어요. 그 이후에 그때 이틀 과정에 한 8시간씩 16시간 정도 됐던 것 같아요. 이틀 과정에 저희가 진행을 했었고요. 그 진행하면서 이분이 천직, 즉, 나의 직업이라는 것은, 직업을 가진다라는 것은 뭐냐면, 직업은 나를 표현하는 수단이지, 내가 아니다. 그래서 직업은 하나의 수단이다. 그러면 목적이 뭐냐? 뭔가를 표현하는 목적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분 과정을 갖다가 쭉 하면서 제가 이제 찾았던 것이 뭐냐면, 저 여러 가지 과정들이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역할들이 있다는 거죠. 뭐 강의도 하고요, 코치도 하고요, 뭐 책도 쓰고요, 여러 가지 역할을 하는데 그 가운데 있는 키워드가 있더라는 거죠. 그 키워드가 뭐냐면 저는 인사이트였습니다. 통찰. 사람들에게 통찰을 주는 일을 하는 것. 그것이 저에게는 굉장히 중요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천직창조 세미나 전에 저에게 직업을 물어보면 당신 직업이 뭡니까? 라고 물어보면 저는 코치도 하고 강의도 하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다고 한다면 이제 천직창고 이후에 저한테 이제 직업이 뭡니까? 라고 한다면 저는 직업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저는 사람들에게 인사이트 주는 일을 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강의도 하고 코칭도 합니다. 이렇게 앞뒤가 좀 바뀌었어요. 자, 그런 것처럼 이제 내가 가장 중요하게 추구하는 것이 내 어떤
이제 직업 중심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천직이다라고 했던 것이 이분의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에노모토 이데다케는 이제 인파워먼트가 이제 이분의 천직이더라고요. 아, 이 사람은 인파워먼트 주는 것, 저는 인사이트 주는 것, 이렇게 뭔가 좀 비슷하긴 한데, 이렇게 해서 뭔가 이 키워드를 가지고 이렇게 좀 떻게 보면 중심 키워드를 가지고 살아왔습니다. 자, 그렇게 시간을 보내면서 코치로서 많이 하는 거 있잖아요. 나를 찾아 떠나는 여행부터 해서 좀 나를 돌아보는 것, 이런 과정들을 중간중간에 좀 들었어요. 들으면서 이제 나를 좀 돌아보게 되면서 아, 여기서 이제 나왔던 키워드들이 있더라는 거죠. 그 키워드들을 몇 개 조합을 하니까 새로운 어떤 문장들이 나오더라는 겁니다. 그 문장이 뭐였냐면 이 문장이었습니다. 목적을 찾아가는 독특한 시각. 아, 저는 목적을 찾아가는 독특한 시각을 전달해 드리는 것. 그것이 이제 제 일이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요즘은 이제 AI다 해서 이제 요즘 너무 뭐 좀 과장되게 AI 시대를 많이 얘기하는 것 같아요. AI 시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how를 얘기하는 것은 이제 AI가 많이 대체하고 있습니다. 근데 what을 얘기하는 것은 아직까지 AI가 대체하지 못하고 있어요. 즉 이거 무슨 말이냐? what을 얘기하는 것은 인간이고 how는 AI다. 이것을 이세돌 씨의 얘기를 빌어보면 이렇습니다. 이세돌 씨가 이제 유일하게 인공지능을 이긴 유일한 인간이다. 뭐 바둑에서 인간이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이세돌 씨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 말에 제가 굉장히 이제 와닿던데요. 바둑을 잘 두는 것은 하우죠. 인공지능이 하는 거죠. 그러나 바둑이라는 게임을 만드는 것은 인간이 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새로운 게임을 만드는 것, 세상에 없는 저 비즈니스를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생각되는 것, 아, 저거 하면 될 것 같은데? 라고 생각되는 것, 그것은 인간의 영역이고요. 그걸 어떻게 잘 만들 수 있을까? 그것은 이제 how 부분은 이제 인공지능을 통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나의 중심 키워드, 이것을 아는 것은 내가 어떤 일을 추구하는 데 있어서 중심, 핵심적인 어떤 요인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나의 중심을 알고요. 세상에 변하는 것을 아는 것. 이 두 지점을 연결해 나갈 때 우리가 직선이 생깁니다. 자, 그런 것처럼 내가 중요하게 추구하는 것이 무엇일까? 그것을 한번 발견해 보시고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문장으로 한번 정리해 보는 시간 한번 가져볼 텐데요. 자, 우리 노영 씨가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브랜드를 만드는 여자 노희영입니다. 즉, 나라는 것을 한 문장으로 표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저는 이제 저를 표현할 때 목적을 찾아가는 독특한 시각을 전달해 드리는 것, 그것이 제가 하는 일입니다. 목적을 찾아가는 독특한 시각을 내가 공부하고, 그걸 생각하고 전달하는 것. 이것이 저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저의 일이더라는 거죠. 우리가 아름답다라는 뜻이 아름이 나라는 뜻이잖아요. 나답다라는 뜻이 아름답다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무엇이 나다울까? 이렇게 돌아볼 때 나를 표현하는 내가 직업이라는 것이 아니라 직업을 통해서 뭔가 표현되는 나의 중심, 그것을 내가 추구하고 있을 때, 그것을 내가 뭔가 내 중심에 둘 때, 그때 아마 그것이 나답다라고 얘기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아마존의 제프 베조스한테 그런 질문을 한다고 그러잖아요. 앞으로 5년 후에 세상은 어떻게 바뀔 것 같습니까? 라고 얘기한대요. 그럼 제프 베조스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앞으로 5년 후에 세상에 무엇이 바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앞으로 5년 후에도 바뀌지 않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발견하는 것, 그것이 더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앞으로 5년 후에도 바뀌지 않는 게 뭐가 있습니까? 라고 한다면, 아마존에서는 바뀌지 않는 건 뭐냐면요. 고객은 자신이 주문한 물건을 빨리 받고 싶어 하더라. 그것은 안 바뀌더라는 거죠. 5년이 지나도 안 바뀝니다. 그럼 그걸 통해서 바뀌어야 되는 건 뭐냐? 물류 시스템을 바꿔야 되죠. AI가 이제 도입되고 이런 부분은 바뀌어야 됩니다. 자, 그런 것처럼 우리나라의 쿠팡처럼 새벽 배송이 되는 것, 고객은 빨리 받고 싶어 하더라는 거죠. 그런 시스템들, 이런 것은 빨리 받고 싶어 하는 것들, 바뀌어야 되는 것, 즉, 변화하는 것을 어떻게 잘 쫓아가고, 변하지 않는 것을 내 삶의 중심에 둘 것인가, 이 두 가지를 잘하는 것이 시대 변화에서 중요한 것 같습니다. 즉, 내 삶에 있어서 중심에 두는 것, 그리고 변하는 걸 잘 쫓아가는 것, 이것을 어떻게 둘 것인가.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에는 내 삶의 중심을 한번 잡아보자 라는 의미에서 나의 중심 키워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여기 그 우리 채팅창에다가 제가 자료를 하나 올려드렸습니다.
자료 올려드렸고요. 한번 받아보시면 어, 그 자료가 나를 이해하는 그런 자료입니다. 자, 그 내용이 뭔지 한번 잠깐 보면 자, 나를 이해하는 방법들이 뭐가 있을까? 뭐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을 겁니다. 나 자신이 뭘 추구할까? 뭐 천직이 뭘까라는 것을 아는 방법 중에 하나가 저는 이제 이렇게 해서 한번 자기 중심 키워드를 찾아보라고 많이 말씀드리는데 저는 제가 예전에 트위터를 썼었어요. 트위터를 썼는데 트위터는 어떤 내용을 썼냐면 내가 강의를 듣거나 길을 걷다가 생각나거나 책을 보거나 대화하거나 이랬을 때 뭔가 떠오르는 영감들 있잖아요. 어떤 단어들, 문장들 이런 것을 적었거든요. 트위터는 뭐 길게 못 적습니다. 그래서 이제 짧게 뭐 160자인가요? 아무튼 그렇게 길게 못 적는데 저는 짧게 짧게 문장으로서 내가 그때 성찰했던 거, 내가 그때 좋아했던 문구들 이런 내용들을 쭉 적어봤어요. 적어보니까 한 몇 년간 모이니까 그게 누적되더라고요. 몇백 줄로 되더라고요. 그 몇백 줄 되는 내용들을 제가 정리해 보니까, 나라는 사람은 이런 것을 추구하는 것이구나. 그래서 그때 그 방향을 알고 썼던 책이 코칭의 정석이라는 책이었습니다. 그때 이제 10년 차에 썼던 거. 그때 제가 그 책을 쓸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내가 어떤 것을 추구하고 있고, 어떤 뎁스까지를 원하는 거구나.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코칭의 정석이라는 책의 기준, 그리고 이제 방향성,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좀 정리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자, 이런 것처럼 내가 삶에서 뭔가 추구하는 데는 반드시 나의 중심점이 작용한다는 거죠. 그래서 나의 중심점이 없는 사람은 세상의 지식들을 가지고 정리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의 나의 색깔이 드러나진 않습니다. 즉, 여기 계신 분들이 코치님들도 나만의 색깔을 가지는 코치가 되고 하자 한다면 나의 중심 키워드를 아는 것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나의 중심 단어는 뭔가. 그래서 여기서 보면 1번부터 여기 이제 선인들, 뭐 유명인들, 뭐 명언들이 나와 있어요. 이 명언들을 쭉 보고 나한테 뭔가 와닿는 문장이 있을 거예요. 그 문장들을 이렇게 제가 몇 가지 카테고리로 정리해놨습니다. 5가지 카테고리로 정리해놨고요. 이 5가지 카테고리 안에서 내가 좀 마음에 드는 단어를 쭉 정리해보면 어떤 키워드들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제 목적 가치라는 것의 키워드가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여기 빨간색으로 쳐놓은 것은 저에게 해당되는 것이고요. 여기 계신 코치님들에게 해당되는 것이 아니니까 혹시 코치님들에게 앞에 문장을 보시고 내가 좀 마음에 드는 문장이 있다? 그런 것들 한번 체크해 보시고요. 그리고 이제 궁극적으로 마지막으로 그 중에서 내가 문장들을 떠올리면서 어떤 키워드, 어떤 가치들이 내가 조금 더 추구하는지 그런 키워드를 한번 뽑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 10개 이내로 뭐 한 3개에서 10개 사이로 너무 많으면 이게 문장으로 만들기 좀 힘들거든요. 그래서 3개에서 10개 사이로 한번 뽑아 보시고요. 그래서 여기 키워드, 여기 꼭 단어 없어도 됩니다. 내가 그 내용들을 보고 이제 떠오르는 단어를 쓰셔도 돼요. 자, 그래서 나만의 키워드를 가지고 한번 조합을 해보시고 그 조합했던 것을 가지고 하나 문장을 한번 만들어 보시면 아마 내가 코치로서 무엇을 추구하는가 그런 것을 한번 이 짧은 시간이지만 한번 돌아보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것은 이 시간에서 끝나는 건 아닙니다. 저는 몇 년간을 거쳤잖아요. 그래서 이 시간에서 뭔가 씨앗을 뿌렸다면 그것을 가지고 조금씩 조금씩 나를 좀 돌아보시면서 점점 업데이트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부터 제가 시간을 좀 드릴 테니까요. 한 시간 얼마 정도 드려야 될까요? 제가 카운트를 할게요. 우선은 7분 정도 드리도록 할게요. 7분 정도 드리고 그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어떤 키워드를 찾았는지 한번 요게 그 채팅창에다가 한번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시간 카운트 7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여기까지 시간이 다 됐습니다. 아마 시간이 굉장히 촉박할 것 같습니다. 자, 혹시 문장까지는 아니더라도, 아, 나는 이런 키워드가 와닿았다 하는 키워드, 뭐, 최소 한 개 이상 한번 적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에노모토 히데타케 하고 할 때, 진행할 때는 키워드 하나만 찾았거든요. 근데 이제 그 이후에 문장을 찾는 것이 중요하더라고요. 자, 나의 중심 키워드, 뭘까? 한번. 와우, 호승우 코치님, 굉장히 많이 적으셨군요. 네. 김대영 코치님, 네. 네. 키워드들을 보면 대충 어떤 분이신지 조금씩 감이 좀 잡히실 것 같아요. 네. 한영호 코치님, 자기 실현, 자긍심, 지혜, 인정, 믿음, 성장, 도전. 네. 이문희 코치님, 사랑. 네. 믿는 대로 된다. 용기, 선택, 전력, 진정성. 이창희 코치님, 사회적 기여. 아, 윤한근 코치님, 지금 이 순간. 네. 행복, 행동, 시간, 생각. 아, 윤동준 코치님, 네. 자기 실현, 사회적 기여, 성취, 혁신, 행복, 지혜. 네. 다 고르고 싶었다. 네. 자, 자기 자신, 네, 지혜, 새로운 눈. 서광인 코치님, 네, 지혜, 지혜라는 키워드, 제가 빨간색 쳐놔서 나온 건 아니겠죠? 네, 최용수 코치님, 선택, 네, 삶을 낭비하지 마라. 이창희 코치님, 사회적 기여. 네, 또 있었고요. 조경수 코치님, 따뜻함. 최용수 코치님, 네, 선택. 네, 우리 박은정 코치님, 내적 평화가 처음이었다고 하네요. 네. 진심과 공감으로 존재를 존중하며 평온한 행복을 지향하는 박은정입니다. 이렇게 한 문장으로 네, 자기를 표현할 수 있는 것 좋을 것 같습니다. 이명진 코치님 자기 실현이라는 부분에서 이렇게 또 정리해 주셨고요. 자, 이렇듯 자기를 중심으로 하는 키워드 조금 더 정리하시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이 제 단어를 정리하면서 가장 와닿았던 키워드가 뭐냐면 독특함이라는 키워드가 왠지 그 단어가 안 떠나더라고요. 자꾸 머물러 있어요. 독특한. 왜 이 단어가 자꾸 안 떠날까 하면서 이제 그래서 제가 이제 들어갔던 게 목적을 찾아가는 독특한 시각이라고 적었잖아요. 그래서 독특한이라는 단어가 나에게 계속 남아 있어서 그래서 이제 그 단어를 썼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뭐 어떤 얘기를 하다 보면 나를 안 떠나는 단어들이 있어요. 그것을 가지고 한번 좀 생각을 해보시면 어떤 문장을 만드시는데 조금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목적같이 네, 네, 이렇게 해서, 네, 네, 좋습니다. 이명진 코치님. 네, 이렇게 자기를 다시 한번 정리하는 것. 이 중심 키워드를 잘 잡아내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뭐 AI를 쓰든지 간에, 뭐 요즘 이제 워낙에 많이 쓰니까요. 그런 걸 활용하더라도 나만의 색깔을 가지고 있는 어떤 답변을 원해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세상의 답변을 원한다고 한다면 일반적인 얘기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나만의 색깔을 좀 드러낼 수 있도록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나에 대해서 이해했다면 이제 인간의 마음에 대해서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의 마음이 어떻게 생겼습니까? 라고 한다면 뭐 여러 가지 어떤 얘기들이 있겠죠. 자, 그래서 이제 왼쪽을 보면 자동차가 있습니다. 자동차는 어떻게 생겼습니까? 하면, 자동차는 헤드라이트도 있고요. 이런 형태가 되어 있고요. 바퀴가 있습니다. 이렇게 뭔가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자동차를 좀 더 구체적으로 알려주시겠어요? 하면은 자동차는 바퀴도 있고 중간에 축도 있고요. 엔진도 있고요. 여러 가지 어떤 안에 내부 작용이 있습니다. 이렇게 좀 알려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즉, 자동차가 무엇입니까를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은 우리 안에 있는 내용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해 볼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마음이 있습니다.
마음은 어떻게 생겼어요? 라고 하다, 마음은 이렇게 생겼어요. 좀 더 구체적으로 알려주시겠어요? 라고 한다면, 이 자동차가 생긴 것처럼 마음도 구체적으로 이렇게 한번 알려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그림에 대해서, 이 마음에 대해서 이해하기 위해서, 자, 이 내용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몇 가지 좀 전제 지식이 있습니다. 전제 지식을 먼저 보고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것은 이제 플라톤이 국가라는, 그 책에 보면 나오는 그 내용입니다. 여기서 보면, 어, 여기 이제 노예들이 이렇게 잡혀 있습니다. 자, 노예들은, 어, 네, 자료 공유가 안 되었다고요? 네, 네, 이 어떤 얘기일까요? 한진주 코치님? 말씀하시는데 자료나 그림이 안 보여서요. 아, 지금 화면이 안 보이세요? 네. 아, 그 아, 간혹 지금 그런 게, 줌 화면이 아니고 옆에 다른 화면으로 보입니다, 코치님. 아, 아, 그래요? 진짜요? 옆에 화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줌 화면을 내리시면 줌 화면이 아닌 다른 화면으로 보입니다. 예. 그렇고, 그런가요? 이게 줌 화면에 이게 공유 화면이 뜰 때가 있고 별도 화면으로 뜰 때가 있는데 지금 별도로 뜨고 있습니다. 네, 아, 네, 지금, 그러면 제가 중지하고 다시 한번 해볼게요. 혹시 이러면 또 제대로 나올 수 있으니까. 어떻게 제대로 뜨나요? 네, 아, 네네. 아마 이게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면서 그래 되는 것 같아요. 자, 요게 이제 보면, 이제 동굴 안에, 여기 보면 이제 그 죄수들이 이제 전부 다 잡혀 있습니다. 죄수들이 잡혀가지고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여기 죄수들이 잡혀서 주로 이 사람들은 뭘 보냐면 벽에 비춰진 그 그림자만 봅니다. 그림자만 보고 평생 살았거든요. 평생 산 사람 중에서 한 사람이 딱 이 쇠사슬이 풀려나고요. 이렇게 해서 밖으로 나갈 수 있는 그런 행운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이렇게 밖으로 나갔어요. 밖으로 나가서 세상을 봤습니다. 세상을 보니 우리가 이전에 봤던 동굴 속에 있는 그림자 있잖아요. 그것이 세상이 아니더라는 거죠. 보니까 나무와 숲과 그리고 이제 저런 푸른 들판 이런 여러 가지들이 우리가 알고 있던 세상과 전혀 다른 모습이었구나. 태양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자기가 봤던 세상들이 놀라운 모습들을 자기가 알았잖아요. 그래서 이 안 알았던 이 모습들을 가지고 자, 내가 다시 그 제수들한테 동료들한테 가서 내가 세상은 이런 모습이다라고 알려줘야 되겠다 하고 다시 원래 자리로 돌아갑니다. 돌아가서 이제 그때 앉아있는 동료 제수들에게 얘기를 하죠. 세상은 이런 모습이 아니야. 저런 그림자 모습이 아니야. 하면서 자기가 열심히 설명했습니다. 근데 제수들은요, 아무도 그 말을 믿지 않더라는 거죠. 왜냐하면 평생 태어나면서 죽을 때까지 벽에 비친 것만 보고 살았거든요. 자, 그랬을 때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것, 평생 저게 벽에서 그림자를 보고 살았던 저 사람들을 보면 우리는 어리석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어리석은 사람이, 나는 동굴 밖에 나와서 세상을 보고 돌아간 사람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아이러니하게요. 우리 전부 다는요. 전부 다 그림자를 보고 있습니다. 동굴 속에 갇혀 있어요. 우리가 봤던 건 뭐냐면, 외부에서 비춰지는 그것을 내 마음이라는 거울에 비춰진 모습만을 보고 세상을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본 게 아니고요. 우리는 마음속에 비춰진 거울을 본 겁니다. 이 개념을 먼저 명확히 하고 가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속에 비친 이미지를 봤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고요. 자, 그렇다면 여기에 보면 셀프라는 것이 있습니다. 셀프. 셀프는 뭐냐면 내 마음에 비춰진 나라는 존재. 그것이 이제 셀프라는 것인데, 셀프라는 것을 몇 명이 이렇게 굉장히 중요하게 이제 정의를 해 놓으셨더라고요. 첫 번째가 이제 마이클 싱어가 정의해 놨던 셀프가 있습니다. 셀프는 뭐냐면 외부에서 받아들인 정보를 바탕으로요, 의지와 의도를 가지고 결정을 내리는 주체가 셀프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잘 보면 나 스스로에게 뭔가 얘기할 때 있잖아요. 지금 많이 힘든데, 많이 지금 어려워. 지금 이제 괜찮아? 괜찮아. 지금 스스로에게 막 다독이거나 뭔가 얘기하거나 이랬을 때 나는 나에게 얘기했잖아요. 근데 그 얘기를 듣는 사람이 있습니다. 듣는 존재가 있어요.
그것이 셀프입니다. 즉, 우리가 그러잖아요. 우리가 열심히 지금 다이어트 해야 되는데 맛있는 게 나왔어요. 저거 다이어트 해야 되는데 맛있는 게 나왔네. 나는 이제 얘기를 해요. 근데 그것을 지켜보는 뭔가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지켜보는 애가 맛있는 게 나왔고요. 자, 그리고 이제 내가 지금 막 짓거립니다. 지금 이걸 해야 되는데라고 합니다. 그 모든 것들을 듣고 얘가 판단하는 애가 있어요. 그것이 셀프입니다. 결정을 내리는 주체. 즉, 내 생각을 가만히 지켜보고 있는 주체. 셀프입니다. 자, 게슈탈트 이론에서는 이런 얘기합니다. 접촉의 순간에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가변적인 과정이다. 그래서 뭔가 감정이 확 났다가 감정이 싹 사라지면은 그 과정이 또 없어지는 거죠. 자, 그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그것이 이제 셀프라는 거죠. 자, 불교에서는 이런 얘기합니다. 감각기관을 통해 들어오는 이미지가 비춰지는 내면의 공간이고요. 그 안에서 알아차림이 일어난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내면의 공간.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은 마음 거울이라고 표현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런 내용들을 조합해서 마음을 한번 그려보면 어떤 모습인가? 마음은 이런 모습으로 그려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마음을 한번 그려봤는데, 자, 마음에 보시면, 여기 보면 육감이라는 게 있습니다. 제일 먼저 들어오는 것은 육감이에요. 육감은 뭐냐면, 오감에다가 생각이 다는 겁니다.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 이게 오감이거든요. 거기다가 플러스 생각이 들어오는 것, 이게 육감입니다. 자, 여기서 보면은 육감을 통해서 우리 안에 정보가 들어온다라는 것을 최초로 말한 사람은 붓다입니다. 붓다가 육감을 통해서 우리 안에 정보가 들어온다. 그래서 이제 후대에 붓다를 모시는 것이 이제 불교라는 것으로 갔는데, 붓다는 얘기했습니다. 나를 믿지 마라. 나를 신격화하지 마라. 왜냐하면 나의 법을 믿어라. 법을 믿고 정진해라라고 얘기했거든요. 자, 후대의 사람들은 우리는 그 우상화하는 걸 좋아해서 이게 사람들이 어쩔 수 없이 우상화했기 때문에 불교라는 것이 나타날 수밖에 없었던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보는 것은 그분이 가르쳤던 것이 무엇일까? 저는 이제 그것에 좀 포커싱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육감을 통해서 들어오는 것. 이것이 이제 우리 마음 안에 들어옵니다. 아까 동굴벽 봤잖아요. 자, 들어왔어요. 딱 들어왔는데 들어오게 되면 뭐가 맺히느냐? 그림자가 맺히죠. 그게 이미지입니다. 이미지가 딱 맺히게 돼요. 마음 거울에 딱 이미지가 맺힙니다. 자, 이미지가 맺히는 것을 그냥 그대로 보면 좋은데, 자, 이것이 이제 우리 안에 뭔가가 결합돼요. 결합되는데 뭐가 결합되느냐? 우리 안에는 블랙박스라는 게 있습니다. 블랙박스가 있는데 그 블랙박스 안에 요소들과 결합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나서 새로운 이미지를 만들어요. 아이다시를 만듭니다. 자, 그 이미지를 만들어서 그것이 이제 다시 또 결합이 일어나고, 내 안에서 이제 미운 사람을 봤는데 더 화나고 짜증나고 이런 것들이 일어나잖아요. 분명히 그 사람의 모습을 내가 미운 사람 딱 떠올렸어요. 생각이 갑자기 딱 떠오릅니다. 이미지가 딱 비쳤어요. 근데 그 순간에 내가 예전에 억울했던 것, 화났던 것이 같이 결합되는 거죠. 같이 결합되면서 새로운 이미지가 생깁니다. 화가 나거나 열받거나 분노하거나 짜증나거나 이런 어떤 새로운 이미지가 만들어지고요. 그 이미지를 통해서 새로운 결합들을 또 만들어내고, 그것이 이제 밖으로 나올 때는 이제 의지를 가진 어떤 행동이 나온다는 거죠. 자, 그랬을 때 어떤 행동을 선택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원하는 목표를 달성하고 원하는 결과를 얻어내는 것. 이것이 이제 제가 그렸던 마음의 구조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 성철 스님 하면은 생각나는 것이 이겁니다.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자,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게 세 가지 단락으로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가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다고요. 두 번째 단락은 산은 산이 아니고 물은 물이 아니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다시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다. 이 세 개거든요. 자, 그럼 첫 번째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다라는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육감을 통해서 들어오는 이미지가 처음 딱 비쳤을 때 그때 산은 산으로 보이고요. 물은 물로 보입니다. 자, 그런데 그 순간 부동산 투자자들은 뭐로 보이냐면 산을 딱 보고 투자처로 보이는 겁니다. 이게 뭡니까? 결합되는 거죠. 결합되어서 부동산 투자처가 되고요. 자, 낚시꾼들은 물을 보면 뭐가 떠오르나요? 물고기가 떠오르죠. 그래서 낚시할 거, 손맛 이런 게 딱 떠오릅니다.
손맛 이런 게 막 떠올라서 물을 보면 이제 그것이 물고기가 떠오르고 손맛이 떠오르고 이런 것이 떠오른다는 거죠. 자, 그런 것처럼 어떤 결합이 일어납니다. 이것이 산은 산이 아니고 물은 물이 아니다라는 뜻입니다. 마지막은 다시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다라는 뜻이잖아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결합되는 것을 알아차리면 산은 다시 산으로 볼 수 있고 물은 다시 물로 볼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것이 이제 불교에서 얘기하는 불행하지 않은 방법입니다. 불교는 이제 행복이라는 걸 얘기할 때 불교에서는 행복을 뭐라고 얘기했냐면 불행하지 않은 것이 행복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행복은 뭔가 좋은 느낌, 따뜻한 느낌, 뭐 이런 거잖아요. 자, 그런 것이 아니라 불행하지 않은 것. 그것이 이제 행복이다. 그럼 뭐가 불행하지 않느냐? 결합되는 것을 알아차리고 결합되지 않도록 하는 것. 그것이 불교에서 얘기하는 불행하지 않는 것. 즉, 새로운 이미지가 만들어내지 않는 것. 그래서 끊임없이 알아차림해라라고 하는 이야기도 아마 여기서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우리는 이것을 가지고 한번 수행해 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나를 좀 돌아보는 것도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블랙박스와 결합하는 것, 이것이 결합되어서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나는지 그 내용을 보도록 할 텐데, 자, 그렇지만 이제 우리가 오늘 하는 부분에서는, 내가, 좀 더 제가 예전에 수행했던, 한 13년 정도 됐던 수행했던 부분에 대해서 잠깐, 그 내용에 대해서 잠깐 안내를 잠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떤 내용을 가지고 수행했는지, 수행했던 방법은 아주 단순합니다. 단순한데, 이 단순했던 방법이 붓다를 만들었어요. 붓다를 만들었다는 건 뭐냐면 깨달음을 만들었다. 그 방법은 뭐냐면 이겁니다. 붓다는 뭔가를 크게 깨우쳐서 됐던 것이 아니라 자기의 배를 보고 발바닥을 보고 붓다가 됐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배를 보고 발바닥을 보고 붓다가 되는데 지금 너무 복잡해졌어요. 그래서 너무 복잡한 거 말고 원래 가장 본질로 돌아가서 가장 심플하게 보면 배를 보고 발바닥을 봤다는 거죠. 그럼 배를 보고 발바닥을 본다. 배를 보는 것은 좌선, 앉아서 호흡하는 것이고요. 행선, 발바닥을 봤다는 것은 걸어가면서 내 발바닥의 감각, 그리고 그걸 통해서 알아차림을 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 외에도 생활선이라고도 있긴 한데, 오늘 그것보다는 요것만 하나 딱 제가 알려드리고 가면 좋을 것 같았어요. 자,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하는 겁니다. 기준점은 배로 두는 겁니다. 또는 호흡. 즉, 항상 기준점은 신체로 두라고 합니다. 생각의 기준점을 두는 것은 화두고요. 화두를 두게 되면 처음에는 어렵습니다. 화두는 어떤 생각들을 가지고 고정시켜서 하는 것인데 그 기준점을 두면 처음에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화두보다는 몸의 기준점을 두고 하시는 게 좀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배, 호흡, 호흡이라면 코에 집중할 수도 있고요. 배의 움직임에 집중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일어남 사라짐이라는 것으로서 얘기합니다. 일어남 사라짐. 일어남 하면 배가 앞으로 나오는 거고요. 사라짐 하면은 배가 이제 숨을 슉 내쉬면서 배가 쑥 들어가는 겁니다. 그 일어남 사라짐. 그래서 일어남 사라짐을 제가 1분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분만 하는데 일어남 사라짐 하는데 갑자기 뭔가 생각이 딱 떠올라요. 생각이 딱 떠오르면 생각하고 다시 일어남 사라짐 하면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수행이라는 것은 생각을 없애는 겁니다.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생각하지 않는다. 다른 말로 하면 내 배에 집중하는 것, 생각을 내려놓는 겁니다. 만약에 저리거나 손이 아프면 아픔하고 다시 원래대로 돌아오면 됩니다. 뭔가 눈을 감았는데도 뭔가 보여요. 보임하고 다시 오면 됩니다. 뭔가 소리가 들려요. 들림하고 다시 오면 됩니다. 그래서 항상 기준점, 여기에 1분 동안 머무르는 훈련을 하면 됩니다. 그것이 인생의 괴로움을 없애는 중요한 훈련 방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훈련 방법을 우리가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합니다. 눈을 감고 이제 있잖아요. 눈을 딱 감고 이제 호흡을 쭉 하면은 배가 나오고 들어가고 이러지 않습니까? 그때 일어남, 사라짐 하시면 됩니다. 속으로 하시면 돼요. 일어남, 사라짐 하다가 생각이 자꾸 들면 생각하고 이제 망상 또는 생각 이렇게 하고 다시 일어남, 사라짐 배에 집중을 1분간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과연 1분간 되는지. 자, 지금부터 1분 동안 배에 집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세요.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1분 됐습니다. 자, 나는 정말 생각 안 했다. 아무 생각 안 했다. 오로지 배에만 1분 집중했다 하시는 분 있으세요? 네. 아무도 없으세요? 네. 혹시 있다면 한번 네. 막 우리가 딴 생각이 막 가죠. 네. 그 가는 데 있어서, 예전에 이제 네 가지 질문의 저자 바이런 케이티가 했던 얘기가 있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는, 어, 남편하고 이혼하고요. 애를 둘인가요? 셋 키우고 있는 그 엄마였습니다. 부동산 업자였는데, 그분 같은 경우는 너무 힘들어가지고, 자기가 이제 정신병원에 들어가서 너무 힘들어서 거기에 있었는데, 하루는 이제 정신병 그 마룻바닥에 누워 있는데, 굉장히 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 깨달음이 뭐였냐 이거였습니다. 자기를 괴롭히는 것이 나는 그전까지는 저 사람이었고 저 인간들이라고 생각했는데 자신을 괴롭히는 것이 자기 생각이었구나. 그것을 깨닫고 네 가지 질문이라는 것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그 작업하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면은 그 어려운 것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즉 생각이라는 것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는지 그것이 이제 서양판으로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서양판의 작업을 이제 서로 간의 소통을 통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동양적인 부분에서는 이제 앉아서 호흡하면서 내 배의 기준점을 가지고 돌아보는 것이라고 합니다. 요 호흡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내 괴로움과 그 힘든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극복할 수 있는 좀 알아차림이 되는 그런 힘을 기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렇게 하고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보는 것은 이제 블랙박스입니다. 블랙박스 우리가 처음에 봤던 블랙박스 어떻게 결합되는가? 그 결합되는 7가지 요소에 대해서 이 책에는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에 나와 있던 내용은 자세하게는 알려드리진 않겠습니다. 책을 보시면 되겠고요. 대신 이제 이 의미는 아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여기에 보면은 사회적 역할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칼융이 얘기하는 페르소나거든요. 우리는 어쩔 수 없이 페르소나, 즉 역할을 수행해야 됩니다. 역할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내가 스스로 관리해야 되는 영역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이 동그라미 안에 있는 영역입니다. 즉, 내 욕구를 관리해야 되고요. 그리고 감정이나 내 사고방식을 관리해야 됩니다. 나의 고정관념, 이런 패러다임, 이런 것들을 관리해야 되는 것. 그리고 그 가운데 보면 기대라는 게 있습니다. 기대.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크다. 그럼 기대를 통해서 기대가 뭔가 채워지면 감정이 즐겁고요. 기대가 안 채워지면 감정이 불안하거나 화나거나 짜증나거나 이런 감정들이 올라온다는 거죠. 자, 그래서 기대를 잘 관리하는 것이 필요한데 기대 아래에 욕구가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윌리엄 글라스가 얘기했던 5가지 욕구로서 얘기했습니다. 즉, 기대를 가지는 이유는 뭐냐? 우리가 기대를 가지는 이유가 있어요. 목적이 있습니다. 기대를 가지는 이유는 뭐냐면 욕구를 채우고 싶어서입니다. 즉, 기대의 목적은 욕구입니다. 욕구를 어떻게 채워나갈까? 그래서 제가 여기 사티어는 열망이라고 했고요. 저는 이제 욕구로 표현했고요. 욕구가 사티어가 얘기했던 것과 이제 비슷하더라고요. 그래서 윌리엄 글라스의 5가지 욕구, 생존, 사랑, 힘, 자유, 즐거움. 이 5가지 욕구를 어떻게 채워나갈 것인가. 그것이 나에게 어떻게 보면은 나에게 행복을 준다? 이런 부분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알아차리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지만,
저것은 어떻게 보면 저쪽 영역이고요. 우리가 코칭에서 다뤄야 되는 것은 우리도 사람들과 살아가면서 나 스스로의 어떤 욕구를 채우고 그런 부분들을 가야 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욕구를 채우는 데 있어서 그럼 욕구가 채워지지 않았다는 것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욕구가 채워지지 않을 때는 이런 신호가 옵니다. 자, 옷을 갈아입다가 옷걸이에 옷을 딱 걸었어요. 근데 옷걸이에 옷이 딱 떨어졌어요. 난 분명히 걸었는데 딱 떨어졌어요. 갑자기 짜증이 확 올라올 때가 있어요. 신발, 평소에는 괜찮았는데, 신발 있죠? 신발이 어지러워져 있어요. 평소에는 괜찮았어요. 근데 어느 날 집에 들어왔는데 신발이 어지러워 있어요. 어지러워져 있는데, 그걸 보고 짜증이 확 올라옵니다. 제 와이프가 얘기를 하는데 평소에는 괜찮았어요. 근데 어느 순간에 딱 얘기했는데 갑자기 거슬려요.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 순간이 뭐냐? 우리는 욕구를 채워야 된다는 신호입니다. 그래서 나의 5가지 욕구 중에서 어느 부분에 대해서 부족한 것이 있는지, 그래서 내가 평소에 어느 부분에서, 평소에는 괜찮았는데 어느 영역에서 자꾸 민감하게 내가 반응을 하고 있다고 한다면 나의 욕구를 돌아보라는 신호입니다. 그래서 그 5가지 욕구 한번 적용해서 한번 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코칭을 할 때 몰라서 못하느냐, 알아도 안 되느냐. 몰라서 못한다, 알아도 안 된다. 그래서 우리는 선호도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은 숫자나 데이터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숫자나 데이터를 가지고 보고서를 쓰거나 논리적으로 표현을 하거나 이랬을 때 숫자나 데이터가 중심이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이 선호하는 사람이 높은 사람들 같은 경우는 노력, 즉 그것을 들여야 되는 에너지나 이런 것이 좀 덜하더라도 그것을 잘 해낼 수 있다는 거죠. 자, 마찬가지로 우리 다이어트, 건강에 대해서 너무 잘 생각하는 사람들은 건강에 대해서 중요하잖아요. 건강이 중요한 사람들은 선호도가 높기 때문에 내가 굳이 의지적인 노력을 덜 하더라도 운동하러 가고요. 건강을 위해서 뭔가 먹는 것도 골라서 먹고요.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런 선호도가 낮으신 분들은 건강, 다이어트, 아마 우리가 코칭 주제를 얘기하면서 얼마나 엄청나게 많이 다이어트 주제가 나옵니까? 다이어트 주제가 나오면서 왜 자꾸 안 되느냐? 예전에 어떤 코치님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다이어트 주제를 가지고 안 되는 이유는 내 가치가 아닌 것 같아요.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어, 그 말도 굉장히 일리가 있더라고요. 가치, 다른 말로 하면 선호도가 아니기 때문에. 즉, 내가 선호도가 낮기 때문에 다이어트를 위해서 엄청난 노력과 에너지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을 알고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이고요. 자, 그래서, 자, 우리가 코칭, 이제 효과적인 질문을 위해서 효과적인 코칭을 위해서 생각의 경계에 질문하자라는 거고요. 제가 우선은 코칭을 하기 위해서 이거부터 먼저 좀 정리하면 좋을 것 같아요. 코칭의 경계를 좀 명확히 하고 진행하자라는 것이고요. 코칭의 경계를 명확히 하자라는 게 무슨 얘기냐면 코칭을 하다 보면 티칭을 하기 때문에 죄책감이 드는 코치님들이 계세요. 근데 죄책감이 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우리가 코칭해야 될 때와 티칭해야 될 때를 구분하시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코칭을 하다 보면 3가지 요소들이 나옵니다. 재능, 태도, 가용 자원. 이 3가지 요소가 있는지 없는지 먼저 판단해야 됩니다. 파악하시고요. 3가지 요소가 다 갖춰졌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원하는 목표를 좀 더 잘 이룰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근데 셋 중에서 재능과 관련된 부분이 부족하다. 재능이라는 것은 노하우, 스킬, 어떤 지식 이런 부분이거든요. 이런 부분이 부족하다면 이때는 좀 알려줘야 됩니다. 정보가 필요해요. 티칭, 정보가 필요한 영역이고요. 자, 그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열정이나 자신감, 쪽 내면에 있는 어떤 태도와 관련된 부분이구나 라고 한다면 이 영역은 코칭입니다. 그래서 보통은 2가지 영역이 같이 섞여 있습니다. 같이 섞여 있기 때문에 저도 이제 코칭을 할 때 적절한 정보를 주면서 코칭을 진행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정보가 좀 더 나와진다면 좀 더 효과적으로 코칭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요 코칭과 티칭의 경계선을 알아야 내가 선택할 수 있는데 이 경계선을 생각하지 않고 자꾸 진행하다 보면 자신도 모르게 그 티칭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계선을 가지고 선택을 한다. 반드시 그 기준선을 가지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그러지 않으면 빠져요. 자, 그리고 외부 환경이나 요인을 다룰 수 있느냐. 자, 외부 환경이나 요인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팀장인데 내가 팀을 어떻게 잘 관리하고 잘 이끌어 나가야 되는지 자신만의 방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신만의 방법을 가지고 있으면 코칭이 가능합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이 팀을 어떻게 관리해야 될지,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지 잘 몰라요. 그랬을 때는 그것을 다룰 만한 정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코칭을 할 때 그 사람이 이제 태도와 관련된 부분이냐, 그리고 그것을 다룰 수 있는 역량이나 능력이 있느냐,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접근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정리해 보면 티칭이나 컨설팅이 필요하면 챗GPT한테, 코칭이 필요하면 이런 것들. 요것은 제가 챗GPT한테 물어보니까 이렇게 잘 알려주더라고요. 뭐 예를 들어서 결심. 내가 무엇을 하려고 알지만 실행에 옮기지 못하고 결단력이 부족할 때나, 여기 보면 창의력도 있습니다. 창의적으로 생각하고 싶지만 기존의 틀에서 벗어나기 어려울 때, 이런 요소들이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코칭과 티칭을 구분하고 접근하는 것, 요것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되는 거, 이제 코칭에서 질문 어떻게 해야 될 거냐. 코칭에서 제가 질문할 때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사람들은 세계관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전제가 있습니다. 세계관은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전체적으로 묶어놓은 거대한 지도, 세상을 보는 관점입니다. 그리고 전제라는 것은 어떤 사물이나 현상을 이루기 위해서 먼저 내세우는 것, 즉 전제, 전제들이 모아놓아진 것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세계관입니다.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세계관이 다 있어요. 자, 그 세계관이 있는데 그 세계관을 바라보고 우리가 질문을 할 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세계관에 질문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굳어졌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가 가지고 있는 전제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그가 생각의 경계를 알고 좀 더 넓혀 나가는 것. 그런 부분들은 한번 진행해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전제를 안다는 것은 이렇게 한번 볼게요. 돼지 꿈을 꿉니다. 로또를 사요. 자, 돼지 꿈을 꾸면 로또를 산다. 우리에게는 전제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 전제가 뭘까? 돼지 꿈을 꾸면 뭔가 좋은 일이 있을 것 같다라는 거죠. 자, 그랬을 때 그 전제라는 부분을 우리도 보면은 수많은 전제들이 있습니다. 당연히 이럴 거라고 믿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자, 그런 전제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우리는 생활하고 있습니다. 제가 하는 CEO의 얘기입니다. 회사에서 질서를 잡고 싶다는 거죠. 이 사람 질서를 잡고 싶어요. 그런데 질서를 잡으려고 했더니 직원과 상사 간에 마찰이 생겼고요. 이로 인해서 회사 분위기가 안 좋아졌습니다. 자, 이 사람이 질서를 잡아야 된다는 전제. 이것이 어떻게 보면 뒷부분까지 같이 연결되는, 분위기까지도 연결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친구는, 이 친구는 가정에서 독립하고 싶대요. 그래서 그는 집을 사서 이제 집을 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중요한 것은 독립한다고 생각을 했지만 본인이 생각할 때 육체적인 독립은 가능한데 정신적인 독립은 안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정신적인 독립을 위해서 여기서 중요한 독립은 정신적인 독립이었습니다. 자, 그런 것처럼 자신이 가지고 있는 전제, 그것을 돌아보고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필요하고요. 예를 들어서 한번 읽어볼게요. 3시에 약속을 했습니다. 근데 친구가 10분 늦게 왔어요. 화났습니다. 전제가 있죠. 전제, 다른 말로 하면 뭔가 기대했던 것이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전제, 여기서는 전제라고 표현할게요. 자, 전제는 뭐냐면 약속은 지켜야 된다는 거죠. 약속을 지켜야 되는데 안 지키니까 화가 나는 겁니다. 반드시 생각해 보세요. 약속 시간이 어겼는데 내가 화가 난다면 그 앞에 전제가 있다는 거예요. 자, 강아지 목줄을 하지 않고 산책시키는 주인을 보고 화가 났습니다. 전제. 전제는 뭐냐면 강아지 목줄은요, 다른 사람을 위한 배려인 겁니다. 그리고 강아지 목줄은 규칙인 겁니다. 그래서 지켜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전제를 이해해야 우리가 상대를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가장 쉽게 아프니까 오늘 쉬자. 배고프면 먹어야지.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이게 전제입니다. 아프면 쉬어야 되고요. 배고프면 먹어야 됩니다. 이게 전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이런 전제를 알아보고 알아차리는 것, 그것이 이제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충조 평판, 충고 조언 평가 판단하지 않는 중요한 방법일 것 같아요. 우리 전제 대표적으로 그 부산행이라는 영화 보면 이게 나옵니다. 이게 두 분이 나오죠. 이 남자분이 용석이라는 용석이라는 친구고요. 이 꼬마애가 수환이라는 여자입니다. 이 둘이 이제 그 화장실에 있는 이런 거지를 보고 얘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너 공부 열심히 안 하면 나중에 저 아저씨처럼 된다. 수환이가 얘기하죠. 우리 엄마가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나쁜 사람이랬는데 용석이 얘기합니다. 니네 엄마가 공부 열심히 안 하셨나 보다. 자, 여기서 보면은 전제가 보일 겁니다. 용석이 가지고 있는 전제. 그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질문해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마지막은 이렇게 한번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용석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용석에게 질문을 던진다면 어떤 질문을 던질 수 있을까? 그 질문을 던지는 것으로, 채팅창에 올리는 것으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질문을 던질 수 있을까요? 우리 코치님들의 질문 한번 던져보시기 바랍니다. 네, 공부를 열심히 해야 성공하는 사람이 된다라는 전제가 있죠. 네. 그래서 공부를 열심히 해야 성공한다고 생각하시나 봐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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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부를 열심히 하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조금씩 이제 점점 발전하고 있습니다. 응성님의 공부는 어떤 의미인가요? 좋네요. 네. 그런 생각을 했을 때 어떤 느낌이 드나요? 이 부분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공부 잘하는 것이 성공과 어떻게 연결된다고 생각하나요? 네. 그게 이제 생각의 경계, 즉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전제에 질문해 볼 수 있는 겁니다. 네, 공부란 어떤 의미가 있는가? 그래서 공부에 대해서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생각, 전제들을 돌아보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볼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전제를 알고 가는 것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 하나만 더 보고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금반지예요. 금반지 잃어버렸습니다. 금반지 잃어버리기 때문에 화가 납니다. 화가 났다면 금반지에 어떤 전제가 있어서 금반지 잃어버린 게 화가 났을까? 그러면 조금 바꿔서 얘기하면 내가 돌멩이를 가지고 가다 돌멩이 잃어버렸어요. 돌멩이 잃어버린 것 때문에 화가 납니까? 하면은 돌멩이를 잃어버린 것 때문에 화가 나질 않아요. 자, 근데 금반지 잃어버리니까 화가 났습니다. 자, 그럼 좀 다르게 얘기해서 우리 집 아이가 성적표를 받았는데 빵점 받았어요. 열 받았습니다. 근데 옆집 아이가 성적표를 받았는데 빵점 받았어요. 옆집 아이는 화가 나지 않습니다. 똑같은 빵점인데 왜 화가 나고 옆집 아이는 화가 안 나고 나는 우리 아이는 화가 날까? 거기에 뭔가가 있겠다는 거죠. 있다는 거죠. 자, 그것을 바라보고 질문해 보는 것. 그것이 이제 코칭 질문에서 생각의 경계를 알고 질문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오늘 준비했던 부분이고요. 네, 원래 뒷부분 더 있긴 한데, 네,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와, 네. 뭔가 되게 깊이 있는 얘기를 짧은 시간에 해주시려니까, 예, 그, 뭔가 이렇게 각자 와닿는 게 다를 것 같은데, 질문들이 좀 있으실 것 같은데요. 예, 질문을 좀 같이 질의응답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럼 여기까지 하고 이제 그냥 녹화는 중지하겠습니다. 예.